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무천도사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한두 가지 더 추가로 보고,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뭐냐면, 지금 이제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줌에도 불구하고 왜 효과가 없는 걸까? 이 부분과, 그리고 페드가 과연 리셋을 허용을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 정리한 내용을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차트는 시간이 되면 시간 되는 부분만큼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순서로 들어가서 무천도사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먼저 볼게요. 희망이로는 금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한 시그널 기사 하나 올려봅니다. 이제 코인코드 기사와 그리고 이제 2년 전 기사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세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세력들은 이미 모든 로드맵을 구축해놓고 실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하락할 때마다 여유자금으로 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정신적으로 유리하더군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올려주신 기사를 첫 번째 기사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사는 3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고, 뉴욕의 은행 지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공황 속에서 현금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뉴욕에서 현금이 이제 바닥이 났다. 법정화폐 생존 가능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돈을 인출을 하고 있대요. 100달러짜리 지폐가 바닥이 났고 많은 고객들이 한 번에 수만 달러 인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뱅크런은 뭐 오랫동안 일어나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관련된 이제 기사를 봤어요. 뭐 중국이라든가 아르헨티나 이런 경제적으로 이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는, 지난번에 이제 레바논도 뱅크런이 있었고 이런 나라들을 상황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뭐 심각한 어떤 뱅크런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현금 부족 사태가 지금 나타났다. 그러한 사건들은 현재 피아트 기반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건들은 비트코인이나 금과 같은 대안에서의 수요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대규모 하락으로 인해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순간에도 암호화폐에 뛰어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표현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시도 빠지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했던 거는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다른 이런 경제적으로 취약한 구조의 나라들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나라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 그때 암호화폐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암호화폐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실제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암호화폐로 이제 수요가 몰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런 예상과는 좀 다르게 지금 암호화폐, 뭐 금, 은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모든 자산들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는 약간 강세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달러를 계속해서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또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순간에도 암호화폐에 뛰어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현금 부족이 미국과 다른 곳에서 악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금융주권을 되찾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확연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이 기사에서 맨 마지막 부분 이 두 부분이 저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이것도 어떤 투기적인 그런 자산으로 이제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이거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것도 불안정하다, 안전자산이 아니다, 금까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현금화하고 있는 달러가 결국에 이게 실제 가치가 제로로 수렴되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 그때는 그 금융에 대한 주권을 찾기 위해서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올려주셨는데 이건 이제 2년 전 기사라고 하고 올려주셨어요. 보시면 2018년도 10월 23일자 기사고요. JP 모건이 2020년까지 미 경제 붕괴 확률 60%, 암호화폐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에서 예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냐면 혼돈, 그 카오스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 크립토 암호화폐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는 암호화폐도 같이 빠질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아까 이제 기사에서 맨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향후 2년 내 미국 시장에 대한 심각한 불황기가 닥칠 것이며 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는 뭐 JP 모건 대표가 암호화폐 투자하면 뭐 해고해버리겠다. 비트코인 사면 해고해버리겠다. 2017년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결국엔 그 JPM 코인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또 이제 발행하고 그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될 확률은 60%, 3년 내 발생할 확률은 80%. 그러니까 18년에 나온 기사니까 2021년이 됐을 때는 80%의 그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때 이제 18년, 2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을 보면요. CCN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향후 2년 동안 시장 붕괴와 심각한 불황을 예견하는 기간 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왔다고 강조를 했다. 그러면서 비록 현재 암호화폐 시장 시황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고 시장 규제 수립도 지지부진하지만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 투자에 나서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 맨 마지막 부분이 좀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고, 결국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그 무천도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금융 세력들은 이제 이미 미리 예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2020년, 늦어도 2021년이 되면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해결책이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그 해결책을 미리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이런 시티그룹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세력들이 되겠죠. 이 금융 세력들이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를 해 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이제 어떤 법적으로 제도화가 마련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죠. 지금 뭐 지난번에 프랑스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법 제도화가 지금 되는 중에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실제 돈이 이 시장에 투입이 됐고 그 투입된 돈이 진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투입된 게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 시장에 투입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할 그 부분을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천도사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고 다음으로 지금 이제 다우지수가 어제 이제 크게 빠졌어요. 크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이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여기서 이제 이 뉴욕 증시 최대 큰 손이 사라진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제 큰 손이 뭘까?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가 어제 거의 3,0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그 3,0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던 이유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이후에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3,0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일단 향후 15일간 10명 이상의 모임을 피해라. 뭐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핫스팟에 대한 봉쇄를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은 아마도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줬겠죠. 최악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는 7월이나 8월 혹은 그 너머까지 갈 수 있다. 주식시장은 알아서 스스로 챙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식시장이 알아서 챙길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원투수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증시가 2,000포인트 추가로 이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웃긴 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작년까지 미국 증시에서 순매수한 투자자는 기업과 외국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과 외국인.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이니까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작년 연말에 이런 IT 관련된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또 그쪽 시장, 그 미국 주식에 투자를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결국에 기업들이 자사주 매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3조 6천억 달러, 3조 6천억 달러 어치를 샀고, 외국인은 2천억 달러 어치를 순매수를 했다. 하지만 미국의 가게는 오히려 4천억 달러어치를 팔았고 연기금도 1조 5천억 달러어치를 순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미국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요. 왜냐면 미국 연기금과 미국 연기금이 결국 이제 미국 국민들이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이니까 그것도 이제 미국 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가게에서 4천억 달러어치를 팔았대요. 이렇게 팔아서 결국에 미국 국민들 그리고 미국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점에 매도를 하고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산 사람들은 결국에 그 미국의 자사주 매수와 그 다음에 외국인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마지막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IC 아틀란타 암호화폐 거래소에 3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게 3월 17일 기사인데 지금 이제 벡트 거래소가 오픈하고 뭐 큰 어떤 방향성은 이제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벡트가 이 시리즈 B 투자해서 3억 달러 한 3,600억 정도에 해당하는 이 3억 달러를 모금을 했대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장 자체는 안 좋은 가격 자체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 시장이 미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이 위기 상황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이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 벡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3억 달러어치 시리즈 B 투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에 그 실제 돈이 어디로 지금 이동되고 있는지 가격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격은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지 본다라고 하면 이 시장이 과연 없어질 시장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알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 지금 당장 가격은 별 재미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아까 이제 두 가지 정리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투자를 할 때 있어서 한 가지 몇 번 이제 이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절대로라는 말을 제가 좀 싫어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시장,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주식시장이다,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라는 말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 내가 혹시라도 절대 여기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저는 이제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제가 뭐 경험이 많진 않지만 2007년도부터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선물옵션 시장에서 매매하면서 경험했던 부분에서 제가 봤던 좀 말도 안 되는 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몇 가지를 그 경험을 통해서 겪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을 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라는 항상 여지를 두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진거래, 레버리지 투자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 그 폭스바겐 공매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부분인데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때 모든 주식시장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채널 상단을 돌파하고 오히려 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폭스바겐 공매도 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매도 세력을 잡아먹기 위해서 더 큰 세력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가격을 끌어올려서 결국에 그 공매도친 세력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다시 주가를 아래로 뺐습니다. 전반적인 그냥 시장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폭스바겐 주가도 빠지는 게 정상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주식시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위기 옵션 시장 이렇게 적었는데 2008년도 서프라임 때 이제 옵션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었냐면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하락을 하는데
차오물 콜 가격이 상승하는 약간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콜하고 이제 풋이 옵션에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풋 매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하는 거고요. 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면 상승을 합니다. 근데 주가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오물 콜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제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승을 했다. 그래서 특이한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게 주식시장이다. 그때는 약간 그 차월물 뭐 반대 청산이 있으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보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야, 이거 콜 가격은 지금 너무 비싸니까 내가 매도를 풀로 쳐야겠다, 풀로 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에 의해서 역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콜 가격이 상승하면서 청산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아마 청산당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맨 마지막으로 도이치뱅크 선물 조작 사건이 있어요. 이거 2010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기사를 잠깐 보면 2010년도 11월 11일에 외국인들이 셀코리아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되진 않는데, 장이 끝나고 시장이 끝난 상황에서 이 도이치뱅크가 그 장이 마감돼서 문이 닫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도이치뱅크 홍콩 그 현지 법인과 한국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서 2조 4천억 원 상당의 주식을 시세보다 4에서 10% 낮은 가격에 팔았어요. 팔면서 이 부분에서 파생 쪽, 이 옵션 뭐 선물 이 시장에서 도이치뱅크가 450억 원의 이익을 챙겨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마감 10분 동안 그 정산이 되는 지수를 결정하는 그 10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매매에 참여할 수가 없고 해지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해를 본 개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조작같이 보이는 이런 일들이 또 이제 벌어지는 게 주식시장인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10분 안에 이렇게 세력들이 이런 장난질을 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두고, 내가 결제 범위에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청산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기 날은. 이렇게 이제 아마 옵션이라든가 선물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외에 약간 특이한, 그리고 생각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이런 금융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항상 생각해 둬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마진 거래 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마진 거래 하시면서 나는 굉장히 안전하게 마진 거래해서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약간 뭐 저배율로 뭐 2배, 3배 하기 때문에 설마 뭐 비트코인이 하루에 뭐 30% 빠지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그 금요일 날은요, 그렇게 이제 폭락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시장이다. 결국에 이제 1조 7천억 원의 롱물량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방으로 배팅을 하면서 청산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를 해두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는 최악의 경우까지 리스크 관리가 돼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 뭐 레버리지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런 현물을 사서 이 비트코인을 사든 이 암호화폐를 사는 것도 우리 삶과 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최악의 경우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 없어지고 아니면 내가 투자한 종목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염두를 해두고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 제가 그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 이제 차트를 간단하게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유동성, 지금 이제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금리도 제로금리까지 바로 내렸고, 거기에 7천억 달러를 추가로 양적 완화에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주식시장은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3,0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계속 했던 부분이긴 한데 좀 정리를 해봤어요. 최대한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채권자, 페드가 되겠죠. 페드가 될 것이고, 채권자와 채무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기축통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도 페드에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사업이 처음에 잘 될 때는 돈도 잘 벌고 공장도 짓고 투자를 하면 돈을 잘 벌어서 계속 돈을 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가 성장기에 있었을 때 그때는 이와 같은 방법이 먹혔다라는 거죠. 페드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고 그 성장한 걸 가지고 이자를 주고 해도 돈이 남고 또 추가로 성장할 수 있고 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감당이 안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그때는 성장 국면이 그 이자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거의 그 마지막 상황까지 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자는 계속 늘어났지만 그래도 수익이 있었고 어떻게든 갚아 나가면서 지내던 중에 지금 이제 빚이 23조 달러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기를 보면 되는데 usdebtclock.org 들어가시면 현재 이제 죄송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빚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3조 달러 빚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갚을 수 없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빚 늘어나는 그 이자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 수익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남는 부분으로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청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빚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상황에서 결국 빚을 조금씩 갚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빚을 조금씩 갚는 거는 의미가 없고 한 방에 털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방에 털어내기 위해선 과연 이 큰 돈을 누가 빌려줄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국채를 발행한 그 국채를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뭐 회사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페드 채권자가 다시 그걸 또 사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져올 곳은 이제 없고 방법은 뭐냐면 합의하에 기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라가르드 여러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레벨 플레잉 필드라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셋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리셋이 되고 그 레벨 플레잉 필드를 통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전 세계가 지고 있는 이 빚을 한 번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하고 리셋이 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게 뭐 전 세계가 다 합의를 하기는 힘들 거고 결국에 주요 국가들 G7 국가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미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봅니다. 미국에 이제 반하는 중국까지 합의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암호화폐로 이 자산의 가치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식시장 빠지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빠져서 결국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어떤 주식시장과 같이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빚을 갚기 위해서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는 어림없는 거고요. 지금 갖고 있는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이 빚, 아까 이제 봤던 이 23조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그 금액만큼 볼륨이 돼야지만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만이 한 번에 이 빚을 청산하고 리셋을 해서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과연 페드가 이 리셋을 허용할까? 이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페드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축통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부분을 허용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연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기축통화의 패권을 갖고 있는 페드 금융 세력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수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먼저 이제 조건이 필요하다. 수용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로는 페드의 형태는 변화를 하더라도 금융 세력들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경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힘을, 이 영향력을 유지가 된다는 조건일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리셋을 허용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두 번째로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23조 달러에 해당하는 이 부채가 정리가 돼야지만이 페드 입장에서는 수용을 해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금융 세력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예전에는 대중들이 페드에 대해서 정부 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랬고요. 당연히 저도 어렸을 때는 FRB는 정부 기관이구나, 미국 정부, 미국 중앙은행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워낙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정보를 취득하다 보니까 페드가 결국 금융 세력들, 민간이 주도해서 만든 기관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그 이미지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셋을 통해서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 레벨 플레잉 필드, 전 세계가 모두 공정한 조건에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런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불균형한 이런 조건에서 새로운 어떤 공정한 조건에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번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가치의 이동, 가치의 이동, 정보의 이동뿐만 아니라 이런 가치의 이동을, 모든 가치의 이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거를 가져가는 게 결국 그들의 목적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이런 바이오 칩을 통해서 흔히 뭐 일루미너티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뭐 최종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이오 칩을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게 그들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페드는 리셋을 허용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이 상황을 쭉 봤을 때 이렇게 되지 않겠냐,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이 생각은 당연히 이제 틀릴 수가 있는 거고, 이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고, 또 저와는 아예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제 그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오늘 차트는 간단하게 위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코스피 지금 이제 1.84%, 미국 다우지수 빠진 거에 비해선 좀 덜 빠졌습니다. 그 전날 코스피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미국 증시에 비해서 이미 채널 하단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뭐 덜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200월 이평선을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360월 이평선인 지수 1300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200월 선에서 그 월봉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우 보도록 할게요. 다우 어제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2997포인트 하락을 했고, 거의 13% 정도, 12.93% 빠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월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고, 다음 지지 라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120월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이때 이제 고점 역할을 했던 이 18,000, 지수로 18,000, 한 400포인트, 300포인트 이 정도가 다음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서 거기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거를 인식시켜 준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증시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채널 중반까지 뭐 다이렉트로 또 내려올 수 있겠죠. 채널 중반은 11,200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볼게요. 금도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해서 지금 온스당 1494 달러까지 내려와 있고, 아까 이제 처음 기사 볼 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금이라든가 모든 자산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지금 만약에 증시가 무너질 거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해뒀고, 증시가 무너졌을 때 안전자산으로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금이라든가 은, 뭐 달러 이런 부분에 투자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비웃기라도 하듯이 금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제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로 바꿔놔야 된다. 이렇게 니들 돈을 다 달러로 갖고 있는 자산들을 달러로 바꿔놔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결국 이제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게 뭘까? 지금 돈은 계속해서 풀리고 있고, 달러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이제 기사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는 순간에는 금이라든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저는 돈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는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는 암호화폐라든가 금 시장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를 보겠습니다. 원달러가 이제 중요 라인을 완전히 돌파를 해줬습니다. 지금 1234원, 아니 죄송합니다. 1223원, 지난 고점이었던 이 1223원을 완전히 돌파를 시켜주면서 이 원달러 원화 약세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그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이 1223원이 돌파가 되면 과연 어디까지 이 원달러가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선 지난 이 고점으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라인들이 1280원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 4분의 1 라인과 이 고점을 연결한 라인인 1360원, 이 자리까지는 일단은 뭐 상승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1360원까지 돌파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IMF와 이 서프라임 금융위기 때 돌파를 못 시켰던 이 추세선을 돌파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채널 중반, 그리고 심하게 되면 채널 상단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채널 중반은 1700원, 채널 상단은 2600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일단 공포 탐욕 지수를 먼저 잠깐 볼게요. 이 공포 탐욕 지수 보시면 9까지 극도의 이제 공포감을 갖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이렇게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항상 어느 정도 바닥에 있는 그 상황에 이렇게 이제 공포 지수가 극단까지 치달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난 주말에 저 지인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지금 이 암호화폐 더 빠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팔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 팔아놨다가 나중에 좀 싸졌을 때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았던 타이밍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전화 받았던 타이밍에서 한두 달을 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 전화를 한 분의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 연말에 거의 뭐 10년 동안 연락 안 하던 분이 전화 와서 지금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락 왔고, 그때 한 달 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빠졌어요. 그리고 2018년도 연말에 마찬가지로 또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화가 왔었고, 그때부터 한두 달 안에 이제 바닥 찍고 올라왔습니다. 4월달까지 올라와서 쭉 상승을 해줬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올해 초였나요? 올해 초에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연락 안 오던 분이 연락 와서 지금 주식 살만한 거 좀 추천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연락 왔었고, 제가 지금은 주식은 사면 안 될 것 같다,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말에 또 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지인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저한테 지금이라도 암호화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거의 이제 바닥이 다 왔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두 달 안에는 조정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그런 지인들의 이제 전화를 통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대중의 이제 심리 상태도 지금 이제 9까지 이렇게 이제 극단의 공포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하방을 보기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롱 물량이 한 번 더 청산이 있었습니다. 뭐 지난번 그 1조가 넘는 그만큼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억 3천만 달러, 1억 3,200만 달러니까 거의 원화로 하면 한 1,600억 원 이상이 또 청산이 됐습니다. 어제 이렇게 빠지면서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이제 5,311달러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주봉에서 보조지표를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RSI 같은 경우도 이제 주봉에서 지금 뭐 33까지 현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2018년도 19년도 초에 이때 이제 30을 이렇게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30을 터치했다 했을 때는 거의 바닥 징후로 이제 볼 수 있다. 아까 이제 공포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014년도 이 12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이제 30 근처 이렇게 이제 왔었을 때 이때가 거의 이제 바닥에 와 있었던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단기적으로 어디 라인을 넘어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원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수렴을 했어요. 수렴을 했고, 이 수렴의 중심, 이 수렴의 중심은 지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전에 넘지 못했던 원화로는 이 672만 원, 이 672만 원을 넘어가 줘야 된다. 672만 원을 넘어가 줘야지 우선은 이렇게 급락하고 반등 나왔던 이 중심을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려보면 지금 이제 이 각도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로 상승을 해주는지, 이 각도로 상승을 해주는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기준을 730만 원, 지난번 이렇게 고점 맞고 떨어졌던 이 730만 원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 790만 원, 이 라인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상승할 수 있는 2019년도 그 3월달, 4월달 그 그림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노스 차트 간단하게 볼게요. 66.17로 어제보다는 이제 살짝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도미노스 차트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시간봉에서 이렇게 이제 위로 완전히 올라왔다가 다시 또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흔들어주는, 굉장히 크게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흔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다시 도미노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비트코인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세력이 의도하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흔드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야, 알트코인들이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나마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으로 이제 몰아넣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 종가상 이 67 라인을 완전히 넘어간다, 일봉에서.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전히 그 알트 강세 국면으로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리플 달러 차트랑 뭐 리플 BT 차트 간단하게 위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랑 큰 뭐 변동사항은 없어서, 우선 그 BT 차트는 지금 이제 20주선, 20주선에 이제 걸쳐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주봉이 이와 같이 이때처럼 이제 움직여 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동국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번에 50주선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때 50주선 맞고 재차 이렇게 하락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50주선 완전히 돌파해서 안착해 주는지 그 부분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달러 차트 볼게요. 뭐 0.148 달러인데, 뭐 위치상으로는 어제와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장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이 지금 빨간색 이 추세 라인에서 일단은 종가는 지금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에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리플 달러 차트도 큰 그림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받기보다는 아까 BTC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해주고 BTC 마켓에서 또 이제 리플이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달러 차트도 그걸 반영해서 같이 상승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Q&A는 생략을 했는데 Q&A가 좀 이제 밀려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뭐 차트는 아예 생략을 하고 차트라든가 기사를 빼고 Q&A만 진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밀렸던 이제 Q&A를 좀 쭉 보는 순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